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4월 한 경찰에게 문자가 도착합니다. 얼마 전 학대 신고가 있었던 12살 여자아이였는데요. 아이는 다급하게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직접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그날 비번이었던 경찰은 내일 출근하면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이 대화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4월 28일 광주 너릿재 터널 인근 저수지에서요.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가 발견되었어요. 이 자루는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끈의 끝은 사람의 발목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12살 김양의 시신이었죠. 도대체 누가 12살 어린아이를 이 차가운 물속으로 던진 걸까요?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생각보다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직후 이 아이의 의붓아버지가 자수했던 거죠. 의붓아버지 김씨, 그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10시간 전에 김양을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의 학대는 이미 신고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더 알려지면서 12살 아이가 사실 꽤 오랫동안 여러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김양의 어머니 유씨는 총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중 아이의 친아버지는 2번째 남편이었죠. 그와의 사이에서 김양 외에 남동생을 또 낳았어요. 하지만 그 부부가 이혼을 했고 이후 김양과 남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목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아이는 무방비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친아버지의 구타를 넘어선 폭행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이걸 견디다 못한 아이가 광주에 살고 있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 집인 목포와 어머니와 또 이 의붓 아버지 김씨가 살고 있는 광주를 오가면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니 근데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이곳에서도 김양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의붓 아버지 김씨의 학대. 김씨는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막 때려요. 근데 추운 겨울날 아이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더 끔찍한 건 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의붓 딸에게 자신의 성기가 찍힌 사진이나 또는 음란 사이트 주소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도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12살 난 아이가 너무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채팅방을 나가거나 메시지에 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씨가 계속해서 다시 초대를 해가지고 너 왜 내 말 안 듣냐? 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김씨는 아이를 성폭행하고자 마음먹고는 목포 친아버지 집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김양을 차에 태워서 인근 야산으로 향했는데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순간 김양의 어머니인 유씨가 전화를 걸어왔고 이 성폭행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어머니 유씨는 자기 딸이 이제 새로운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의 편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이 딸한테 전송을 한 그 음란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남편을 나무랐어야 되는 게 당연했지만 친아버지, 그러니까 2번째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거였죠. 네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내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교육 잘 시켜라. 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김양의 친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친모가 엄마가 피해 상황을 전혀 걱정하지 않지? 하고 의아하게 여기면서 일단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김양이 그제서야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죠. 4월 9일 김양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의붓아버지의 파렴치한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이게 아이에게 앙심을 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나를 네가 신고해? 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한 폭행이나 학대가 아닌 극단적인 살인이었죠. 4월 27일입니다. 오후 5시 반쯤에 목포 터미널 인근에서 김양을 차에 태우게 돼요. 이미 의붓아버지는 시신을 유기할 저수지를 봐둔 상태였고요. 노끈과 청테이프, 마대자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분노하게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김씨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아내 유씨를 시켜서 딸에게 전화를 걸게 했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가 그냥 왔던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목 졸려 살해합니다. 이 유씨, 자신의 딸이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있는 동안 앞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붓아버지, 세 번째 남편인 김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생후 13개월 된 이 아이도 차에 타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뒤에서는 이 남편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걸 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까지 다 마친 김씨에게 한마디 건넸죠. 힘들었겠네. 친아버지에게는 폭행을 당했고 의붓아버지에게는 성적 학대를 당했고 어머니에게는 살해를 방조당한 12살 어린 김양은 그렇게 안타까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김양이 분명히 경찰에다가 의붓아버지를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떠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아이는 그냥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아이가 처음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건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조사를 했고요.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어이없게도 담당 수사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실한 대응이었죠. 아이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신변보호 요청한 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담당 수사관한테 아이가 직접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 하고 간곡하게 요청하죠. 하지만 마침 그가 그날 비번이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처리해주겠다라고 답했고 이게 두 번째 부실 대응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저녁에 김양의 전화를 받은 이번에는 목포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이제 의붓아버지는 광주에 있으니까 광주경찰청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광주경찰청으로 보내야 되는 걸 전남지방경찰청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돌고 돌아요. 그래서 4월 19일이 돼서야 광주청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김양이 최초 신고를 한 이후부터 열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게 세 번째 부실 대응이었죠. 여기서 끝났냐고요? 아니요. 수사기관의 실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김양의 사건을 배당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여성 청소년계로 가야 하냐 아니다 여성 보호계로 가야 하냐 하다가 보호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확인을 하고 막 절차가 걸리고 여기에 또 나흘이 다시 허비돼요. 목포경찰서에서 광주경찰서까지 이 사건이 전달되는 데만 무려 6일하고도 6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 이런 경찰의 정말 부실 대응은 너무도 자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부실 대응이 반복되는 동안
김양은 의붓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결국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래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 씨 역시 살해 및 시신 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죠. 유 씨가요, 처음에는 이거는 김 씨가 단독 범행이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원래 둘이 입을 맞췄다고 해요. 왜냐면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네가 단독 범행으로 가라. 내가 그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냐. 하지만 결국에 김 씨가 모든 걸 포기하고 유 씨가 같이 했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그녀 또한 피할 수 없었죠. 참 지독합니다. 지독해. 결국 어떻게 됐냐? 유 씨 또한 김 씨와 같은 3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다면 김양의 도움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경찰 또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는 의외였어요.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우리 쪽에서 있었던 미흡한 대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수사관과 그 수사팀에게 직권 경고, 주의 처분 정도가 내려졌을 뿐이죠. 정말 경찰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죄를 물을 사람이 정말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 뿐이었을까요? 고작 12살이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요. 아이는 아주 영특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어른에게,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죠. 어쩌면 그 자리에 단 한 명의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는 그 외로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